첨예하게 공방이 계속돼 온 낙태죄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이 헌법에는 위반이지만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둔다는 조치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 의미와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낙태죄 관련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7대2, 그러니까 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 이렇게 헌법 불합치면 결국 위헌 결정이 난 건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형법 269조 제1항 그리고 270조 제1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었고요. 네. 그 헌법 소원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금일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물론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뭐 합헌이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위헌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단순 위헌으로 이 낙태죄를 폐지하게 되면 주수에 관계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도 다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 낙태가 아니라 뭐 사회적 경제적 이유 이런 모든 전면적인 허용이 아니라 네. 분명히 제한을 두라라는 결정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회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어떻게 논쟁을 더 통해서 네. 이 형법 규정을 바꿀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 공을 국회에 넘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법률적인 의미로는 위헌은 맞지만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유보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위헌이 맞지만 이게 낙태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낙태죄에 대한 갈등은 그 시각에서부터 굉장히 차이가 극단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견이 좁혀질 여지가 좀 없었던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교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번 판결에 어느 정도나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교계에서도 주장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교계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2012년도에 있었던 이 낙태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서 분명히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요. 네. 태아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태아는 명확하게 주수에 관계없이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생명체라고 네. 하나의 모체와 별개의 생명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교계에서도 주장했던 태아가 생명이라는 거 그거보다 현재 헌법재판소 판례는 네. 이제 결정은 이 생명권에 대한 것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네. 그리고 여성의 건강권 이런 네. 것들이 오히려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태아가 분명한 생명임은 인정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어떤 주장권이 조금 더 이렇게 강조된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이번 선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연 위헌이 나올 것이냐, 뭐 합헌이 나올 것이냐의 다툼이었으면 이제는 어쨌든 헌법 불합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2020년 12월 31일까지 만약 형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낙태죄 헌법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럼으로써 지금 교계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이 찬반 논쟁이 시작되면 정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정말 불가피한 사안들, 피치 못할 사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낙태가 허용되게끔 물론 이 부분도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곳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형법 개정은 어떻게 좀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의 사례를 따르면 네. 보통은 12주를 기준으로 뭐 임시 초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2주 내에 또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9주에서 12주 사이 또 더 빠르게 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법안들이 나오는데요. 네. 아마도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낙태를 하게 되는 사유들에 있어서도 지금 모자보건법에 허용된 사유 외에 네. 또 다른 사유를 더 추가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어디까지 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참 앞으로의 교계에서의 움직임도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대안이 필요할까요? 네, 너무 아쉽고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은 했습니다. 2012년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 그리고 네. 그 전에 85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결정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태아는 주수에 관계없이 뭐 생명 유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생명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네. 모태 태아에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태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의 생명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할 만큼 태아의 존재라는 것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교계에서는 태아가 이 생명권이라는 거,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해서 너무나도 아쉽게 뭐 개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네. 그 개정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더 이상 낙태를 하는 것이 자유스럽지 못하게끔 개정하도록 만드는 게 교계의 첫 번째 임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개정이 되든 또 낙태죄 조항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상관없이 이 생명이라는 것의 존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태아라는 생명체에 대한 그 귀함, 소중함에 대해서 교계에서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낙태라는 문제가 사실은 성윤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가정 안에서의 또 부부 간의 그런 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 외의 성에 대해서는 정말 성관계에 대해서는 죄라는 부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세상에서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렇게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이슈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낙태죄 관련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7대2 헌법 불합치, 즉 위헌 판결이 났다는 그런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C채널 리포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박성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